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지만 조금은 독특한 삶을 살아온 남자입니다. 정말 믿지 못할 일이 저에게 일어나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꼭 들어주세요.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부모 없이 생활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게 엄마는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준다면서 재밌는 곳에 가자고 하셨어요. 천진난만했던 저는 너무 좋다고 빨리 가자고 엄마를 재촉했지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엄마의 얼굴은 어딘가 슬퍼 보였던 것 같아요. 어리고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앞으로 닥칠 미래를 생각하지 못한 채 맛있는 거 먹을 생각에 좋기만 했지요. 엄마 손을 잡고 저는 상가에서 분식을 먹고 버스를 타고 어딘가로 향했어요. 저는 엄마에게 엄마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곳 간다고 한 거 아니에요. 왜 버스만 타고 있는 거예요? 라고 물었지만 엄마는 어두운 표정으로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어요. 평소와 다르게 유난히 표정이 굳어있고 쌀쌀 맞은 엄마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기 위해 저는 익살스러운 장난을 쳤습니다. 얼굴을 찡그리며 재밌는 표정을 짓기도 하고 재밌는 농담을 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엄마의 얼굴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의 목 뒤에 있던 붉은 점을 누르면서 띵띵 전쟁나도 나는 엄마 찾을 수 있지롱. 엄마 목 뒤에 있는 붉은 점 보면 나는 바로 찾을 수 있지롱. 빵야 빵야 히 재밌다. 라고 하며 장난을 치자 그때 엄마가 정말 불같이 화내셨어요. 좀 조용히 가면 안 되겠니? 엄마 기분 안 좋은 거 안 보여? 엄마 목 뒤에 있는 점 만지지 말랬지. 아이 정말 일부러 손수건으로 목 뚫은 건데 이걸 다 풀면 어떡해. 사람들 다 쳐다 보잖아. 제발 조용히 가자. 엄마 화내야지 말 들을 거야? 라고 하면서 저한테 엄청 화를 내는 겁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화난 엄마에게 울고불고 싹싹 빌며 죄송하다고 했지요. 그렇게 한참을 버스 타고 도착한 곳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절이었습니다. 본능적인 직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절에 들어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저는 절 입구에서 들어가기 싫어. 나 안 갈래 엄마 무서워 제발 우리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곳 가기로 했잖아. 여기가 재밌는 곳이야? 나 그냥 집에 갈래 엄마 우리 집에 가자. 으아앙 하면서 안 들어가고 버티었어요. 엄마는 제 엉덩이를 마구 때리면서 절 끌고 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자 머리를 빡빡 민 스님께서 제 손을 잡으며 어떤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제 또래 애들과 비슷한 애들 대여섯 명들이 있었습니다. 낯설고 어색한 상황에 저는 아앙 울며 난리를 쳤어요. 그때 스님은 저한테 불같이 화를 내셨고요. 절에서 울면 안 된다고 누가 소리를 지르냐고 하면서요. 무서운 스님의 목소리에 울음이 뚝 그쳤고 저는 손살같이 엄마의 다리를 잡으며 집에 가자고 졸랐지만 엄마는 저에게 말했어요. 아들 딱 백밤만 여기서 동생들이랑 형아들이랑 놀고 있으면 엄마가 아들 찾으러 올게. 엄마 저 멀리 일하러 가야 해. 아들이랑 같이 사려면 조금 떨어져 있어야 해 알겠지? 여기 스님 말씀 꼭 잘 듣고 말썽 피우면 안 돼 알겠어? 하면서 저를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엄마의 발을 붙잡고 엄마 나 버리지마 내가 잘할게요. 나 앞으로 배고프다고도 안 하고 숙제도 열심히 할게요. 무서워 엄마 나 버리지마 제발 엄마. 하면서 엉엉 울며 땅바닥에 얼굴이 쏠릴 정도로 엄마를 붙잡았지만 엄마는 냉정하게 저를 떠났습니다. 기진맥진할 때까지 엉엉 울다 잠들었고 그때부터 저는 부모 없는 고아로 살게 되었어요. 100밤, 200밤, 1년이 지나도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버려졌구나. 엄마한테 버려졌구나라는 생각에 점점 어두워졌고 소심해졌어요. 방황하고 힘들어하던 저를 붙잡아준 사람들이 같이 지냈던 형아들이었습니다. 형아들도 전부 사정이 있어서 이 절에 맡겨진 거였어요. 몇 개월치 지나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찾으러 온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저처럼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 울며 잠드는 저를 일으켜준 사람은 가장 맏형아였어요.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서 매일매일 책을 읽었던 형아는 저에게도 책을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책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책을 읽을 때면 자연스럽게 현실의 고통을 잊고 책 내용 속에 빠져들게 되었고 저의 유일한 탈출구였지요. 만화책, 소설부터 시작한 책에 대한 사랑은 다양한 시사책들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회적 소수나 약자에 관한 글을 많이 읽고 또 다양한 의견들을 접하게 되니 저는 저절로 작가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나도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글을 쓰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싶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저는 어린 시절을 절에서 지내며 꿈을 키워왔습니다. 저에게 책을 읽은 재미를 알게 해준 형은 저를 떠나 밖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저도 나이가 차서 절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 왔고 형이 자리 잡은 지역에 가서 함께 생활하며 일을 했습니다. 형은 현장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고 틈틈이 글을 쓰며 기자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지요. 저는 전문대에 입학해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형이 먼저 절에 나와 자리를 잡은 덕분에 저는 형의 원룸에 얹혀 살며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가족 친지 한 명 없이 세상에 버려진 저희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형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 닥친 거였습니다. 형이 현장 일을 하던 중 5층 건물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고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난 겁니다. 갈비뼈가 부러져 폐를 찌르고 출혈이 심해 형은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어요. 뒤늦게 연락을 받은 저는 강의실에서 뛰쳐나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형은 수술실에 막 나와 마취에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며칠 후 형은 겨우 의식을 차리게 되었고 그런 형을 보자마자 저는 오열했습니다. 형 제발 놔두고 떠나지 말라고. 엄마한테 버림받고 힘든 삶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형 때문이라고 제발 힘내라고 하며 형에게 말을 했죠. 그러자 형은 힘겹게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더는 꿈 포기하지 말고 꼭 이라. 내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야 해. 라며 한 글자 한 글자 온 힘을 다해 말했어요. 저의 바람도 잠시. 형은 그렇게 사고 난 지 8일 만에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저는 세상이 떠나갈 듯이 울었고 너무나 삶이 미쳤습니다. 학교도 못 나가고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제 사연을 알고 있는 학교 동기들이 저를 어둠의 동굴 속에서 개내줬고 저는 버틸 수 있었어요. 동기들의 집을 전전하며 위태위태한 저를 보살핌 받으며 살았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슬퍼하지 말자. 형 말처럼 열심히 살아서 형이 못다 이룬 꿈 내가 꼭 이루자 하면서 저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각종 글쓰는 공모전에도 나가보고 전국 대학 글쓰기 모임회장으로 활동도 하면서 후회 없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글쟁이는 가난하다고 했잖아요. 저도 시나리오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버리지 않고 사느라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워낙 이 업계가 열정페이가 심하고 박봉해 라면으로 밥을 때우기도 하고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단편 영화 시나리오를 쓸 수 있게 된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돈도 되었고 저의 귀리어에도 엄청나게 큰 건수였어요. 평소에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많은 저에게 소위 바카스알머라고 불리는 노인들의 일상에 대한 다큐 비슷한 영화를 제작하는 거였어요. 대한민국 저소득층 노인들이 처한 현실을 폭로하고 바카스 할머니들의 일상에 대해 과감 없이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게 이 영화의 목표였지요. 저는 소위 바카스 할머니들이 많이 있다는 종로, 탑골 공원 등에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전고, 남자인 저는 노인들이 처한 성 관련 문제가 얼마나 심한지 직접 조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었으니까요. 처음에 몸을 팔려고 서 있는 할머니들에게 영화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작가라고 신분을 밝히고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분을 밝히니 더 부담스러워하고 하나같이 싫다고 그냥 가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더라고요. 할 수 없이 저는 머리를 썼어요. 내가 일정의 돈을 주고 몸을 사는 척 숙박업소에 들어가 신분을 밝히고 야외가 아니라 내부에서 인터뷰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저는 할머니 한 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할 수 있냐고, 얼마냐고 하면서요. 그 할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더니
손가락으로 3만 원을 그리더니 앞장서서 한 여관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 할머니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겉옷과 짐을 풀더니 빨리 하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솔직히 말씀드렸죠. 사실 정말 제가 할머니와 관계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바카스 할머니들의 생활을 취재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인터뷰 비용으로 10만 원을 드릴 테니 여기서 잠깐이라도 취재에 응해줄 수 있냐고. 대한민국 노인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과 법 테두리 밖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공론화해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거다 라고 하니 할머니는 머뭇거리다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저는 어쩌다 이 일을 하게 된 거냐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보통 손님들의 연령대와 한 번 할 때 통상적으로 받는 금액, 그리고 그 금액으로 어떻게 사시는지, 혹시 범죄에 노출된 적은 없는지 등등 다양한 것을 물어보았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러워하다가 이야기가 무르익을수록 오히려 거침없이 본인이 아니면 모를 법한 바카스 할머니들의 일상생활을 말해주셨습니다. 좋으셨는지 제가 반응을 잘 해주니까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 할머니는 본인의 과거 이야기를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나도 이 나이 먹고 몸 파는 입장이라 한심하지. 그런데 나도 알고 보면 불쌍한 여자야. 부모한테 버림받고 남자한테 몹쓸 짓 당해 어린 나이에 아이 낳고 혼자 키워냈지.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 시대 때는 미혼모를 바라보는 사회 시선이 정말 너무 차가웠어. 범죄자 취급을 하기도 하고 때는 나도 어렸지. 엄마였지만 엄마이기 전에 그냥 어린 여자로서 그런 시선을 버티기 힘들었어. 기댈 만한 친정도 없었고 내가 원해서 한 임신도 아리였고 도저히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서 그냥 절에 애를 맡기고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찾아오겠다고 그랬지. 그러다 내가 일하는 사장을 잘못 만나서 사창가에 팔려가고 애를 영영이 못 찾은 거야. 그러다 사창가 주변이 재개발되면서 내가 자유가 되었고 전국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떠돌이 생활하다가 이 나이 먹고 이렇게 산 거지. 매일매일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해 사는 거야. 생각해봐. 이렇게 이 나이 먹고 비참하게 사는데 어떻겠어. 부모한테 버림받고 또 자식 낳아서 부모한테 버림받은 자식으로 만들고 평생의 한이야. 애를 찾지 못한 게 매일 밤 꿈에 나오고 참 미안하지. 찾으려고 해도 이렇게 더럽게 살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일부러 안 찾은 것도 있어. 하여튼 젊은 사람이 좋은 일 한다고 해서 말해준 거지. 아니었으면 내가 왜 이 치부를 말하겠어.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절에다가 아이를 버렸다고. 내 이야기인데 저는 깜짝 놀라 할머니에게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 저도 어릴 때 엄마가 절에다가 두고 떠나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라고. 제 이름은 김수연이고 어머니 이름은 박순자이신데라고 말하니 갑자기 할머니가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내가 박순자라고. 내 아들 이름이 김수연이라고 하면서 믿지 못할 말을 꺼내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혹시 목 뒤에 붉은 점이 있으시냐고. 내가 기억하는 유일한 엄마의 흔적이라고 하니 곱슬곱슬 파마된 머리를 위로 올리더니 목 뒤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쭈글쭈글한 목살 뒤에 붉은색 반점이 있었어요.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전남에 있는 절 이름을 말하며 그때의 상황까지 자세히 말해주니 할머니는 엉엉 울며 내 아들이냐고, 정말 내 아들이냐고 하면서 저를 꼭 껴안았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만났다는 기쁨보다 엄마가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고 나를 원해서 낳은 게 아니라는 충격적인 이야기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원망하는 마음보다 는 엄마가 너무 불쌍한 인생을 살았다는 생각에 힘들었어요. 저는 엉엉 울며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맞아? 박순자. 나한테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면서 버스 타고 절에 맡긴 백밤 자면 찾아오겠다고 한 박순자. 엄마 맞아? 엄마 오래 이러고 사셨어. 엄마 왜 이제 나타났어? 일찍 나를 찾았으면 나랑 같이 살면 되지. 엄마가 원해서 이런 삶을 살게 된 것도 아니고 자식한테 숨길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었어요. 라고 하며 엉엉 울었어요. 정말 믿기 힘들었습니다.
알고 나니 보이는 옅은 엄마의 얼굴. 흔적, 너무나 슬펐어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았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여관에서 나왔어요. 저는 바로 옷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부질근하고 냄새나는 옷들을 전부 버려버리고 새 옷, 새 신발을 사주었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말했지요. 이제 이런 일 하지 말고 나랑 살자고. 어린 날의 실수와 과거들은 훌훌 털어버리고 행복하게 살자고. 아무도 엄마한테 돌 던질 사람 없어.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누가 함부로 돌을 던지겠어. 엄마, 난 엄마 미워하지 않아. 오히려 엄마가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음에도 살아있어서 고마워. 엄마 사랑해라고 하며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를 저희 집으로 모셔왔네요. 그리고 친자 검사도 했고요. 결과는 친자일치. 정말 유전자 검사에서 도 엄마와 저는 모자 관계가 맞았습니다. 바로 엄마를 모시고 건강검진을 했어요. 성병과 자궁 쪽에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받았고 저와 함께 여성건강관리센터에 가서 엄마가 그동안 겪었던 삶들을 말하며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거친 삶을 살았던 엄마는 심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저는 엄마를 위해 심리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영락 없는 가난한 할머니처럼 보였던 엄마가 멀끔하게 씻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으니 평범한 대한민국 여성이었어요.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엄마를 내가 지켜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돈도 빨리 더 많이 벌고 싶고 그동안 엄마가 힘들게 살았던 거를 내가 보상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무릎 꿇고 엉엉 우시고 더러운 여자가 네 엄마라서 미안하다고 하며 죄책감을 가지시는데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정말 죄책감 안 가지셔도 된다고 하며 위로해 주었네요. 지금도 엄마는 갑작스러운 삶의 변화에 조금은 어색해하시지만 심리치료와 정신과치료, 그리고 산부인과 통원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인 삶에 조금씩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엄마와 저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시나리오를 제작하고 있네요. 언제 완성될지 모르겠지만 단편 영화가 완성된다면 꼭 보러 와주세요. 우리 어머니 시대 때 처한 여성에 대한 처우가 어땠는지, 그 당시 성 관련 범죄가 얼마나 만연했고 그런 사건들이 여자들을 어떤 삶에 내몰았는지 생생하게 겪은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지금도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글을 쓰며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엄마와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 영향력 있고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지만